네, 안녕하세요. 전석희입니다. 브라이언 업튼의 플레이의 미학 4장 탐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플레이 공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탐구법이고, 이 탐구법 장에서는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좋은 플레이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의도지평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공략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의도지평은 규칙과 게임 플레이에서 비롯되는 경험을 보관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방법을 제시해서 어떻게 특정한 제약이 특정한 게임 플레이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해주어요. 무엇보다도 플레이어가 가진 전략과 태도를 분석 변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게임을 의도지평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게임은 흥미로운 지평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어떤 지평이 흥미로울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평이 흥미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6가지의 일반적인 탐구법 형식을 차례대로 마련함으로써 좋은 의도지평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지평.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반복적이지 않은 지평. 세 번째, 결과물을 지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평. 네 번째, 예상성입니다. 예측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진 지평. 불확실성입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는 결과물을 지니는 지평. 여섯 번째, 만족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지평입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의도지평의 품질을 좌우하는 변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지평이 제시할 수 있는 행동 선택지의 개수일 것입니다. 지나치게 적은 선택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선택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의 선택지가 과연 적절한 양일까요? 이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게임에서 선택지는 이렇게 수량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연속성을 가진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싱 게임에서 얼마나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를 정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연속적인 동작 안에서 신의 한 수를 적절하게 짚어낼 방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의 수를 꼽는 것보다는 플레이 경험을 연속선의 2가지 종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적은 선택지와 많은 선택지 사이의 스펙트럼. 의도지평 내에 행동의 종류를 줄여나가면 플레이어의 자유행동의 범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의 위상 공간을 누비는 궤적에 대한 영향력 역시 점점 줄어들고, 결국 플레이어는 스스로 고정된 일련의 행동을 강제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지의 양을 늘리는 경우 플레이어는 의미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늠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난해함을 초래합니다. 미숙한 플레이어일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게 펼쳐지는 지평에 쉽게 짓눌립니다. 바둑 초보자의 경우에는 처음 플레이를 할 때 19평방 칸에 해당하는 격자 어디엔가 돌을 놓기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능숙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된 전략으로 이러한 대부분의 칸이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듯 능숙한 플레이어는 의도 지평의 폭이 전략에 의한 내적 제약의 축적을 거치며 과도하게 위축됨에 따라서 진부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주어진 것으로서의 게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 지평이 발전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선택지는 점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결국 플레이어 스스로 적은 선택지만을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느슨하게 제약된 체계는 지나치게 제약된 체계보다 더 많은 플레이 가치를 지닙니다.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적은 제약 체계와 마주하게 될 경우 보통 그들은 상황마다 자신들만의 제약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완합니다. TRPG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플레이어의 행동은 자신의 캐릭터와 앞으로의 모험을 진행시킬 요소에 대한 자발적인 발상에 의한 제약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약을 지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약을 만드는 쪽이 플레이어 입장에서 훨씬 가능한 쪽이겠죠. 선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책의 전반부에서 되짚은 플레이의 정의, 즉 제약체계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입니다. 모든 훌륭한 플레이 공간에는 언제나 자유와 제약 사이에 적절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좋은 플레이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고르는 것을 반복하는 게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지평은 적절한 양의 수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열린 결말의 알아맞추기 게임은 매우 쉽게 지루해집니다. 또 가지수를 조절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은 여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좋은 플레이는 선택지의 수량을 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수를 정하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탐구법들을 알아봅시다. 두 번째 요소는 다양성입니다. 오직 하수도만을 탐험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상상해 봅시다. 각 레벨은 비좁은 골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각 지점마다 플레이어의 지평은 적절한 범위의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플레이어는 게임 초반부의 상황과 유사한 형태의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점점 지루해집니다. 이 게임이 진부한 건 단지 플레이어가 다양한 풍경을 원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체스 기사들은 수년 동안 매번 똑같은 말판에서 체스를 플레이하지만 이는 여전히 흥미진진하며 도전의식을 일깨웁니다. 플레이어가 처음에 말한 하수도 슈팅 게임에서 느끼게 되는 지루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게임의 위상 공간 내에서 유사한 상태들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각각의 상태는 하수도의 구조, 괴물의 행동, 캐릭터의 능력을 포함한 내적 제약의 집합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제약들은 행동 지평을 창출합니다.
제공된 범위 내에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플레이어는 게임의 형식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전에 내린 선택을 기억합니다. 플레이어가 비슷한 상황과 다시 조우하면 플레이어는 이전에 한 일에 대한 지식이 상황에 대한 내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이전에 내린 선택을 기억합니다. 플레이어가 비슷한 상황을 조우하면 이전에 한 일에 대한 지식이 플레이어의 내적 제약을 구성하고 잠재적인 행동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의 의도 지평은 대부분의 선택지를 덜어내고 소수의 압도적인 전략에만 관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절대적인 전략만이 남으면 그 지평은 고갈된 것이지요. 앞서 말한 선택지의 관점에서도 적은 선택지를 가진 지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죠. 좋은 플레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행동 지평, 더 나아가 의도 지평을 다양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이너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지평을 각각의 고유한 해결법을 지니는 것으로 일일이 수제작하기. 캔디 크러쉬입니다. 퍼즐 게임들은 정답을 찾고 나면 플레이의 재미를 잃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루빅 큐브와 같은 퍼즐은 그 시작 지점을 다양화해서 반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루빅 큐브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제작의 경우는 아니고요. 애니팡 캔디 크러쉬처럼 이 퍼즐에 대한 디자이너가 직접 하나의 레벨들을 다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플레이 지평을 보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는 제약들이 각각의 과제들만을 위해서 일일이 만들어지는 대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디자이너는 제약을 모듈 집합으로 구성하고 규격에 맞는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조합함에 따라서 흥미로운 지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칭 슈팅 게임의 경우 레벨 지형, 괴물의 행동, 플레이어의 무기도 제약일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레벨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괴물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무기를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플레이어에게 참신한 선택과 도전의 집합을 제시하는 고유한 행동 지평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괴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디자이너가 지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게임은 그러한 제약이 절차적으로 발전하도록 설계됩니다. 한 가지 플러스 알파는 이것이에요. 규칙 집합이 적은 수의 제약으로 많은 지평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즉 단순한 규칙을 지니는 게임이 다채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을 때 규칙이 우아하다고 불립니다. 또한 게임의 방대한 지평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일회성 제약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핵심적인 규칙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을 때 규칙이 견고하다고 불립니다. 우아하면서도 견고한 규칙은 디자이너, 플레이너 입장에서 모두 좋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입니다. 가끔 오락실 게임기에서 보면 어린아이 혼자서 동전이 다 떨어졌는데도 광고 영상 앞에서 타다다다닥 하면서 플레이를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컨트롤러를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앞에서 나타나는 화면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이는 이런 걸 즐길 수는 있지만 이러한 흉내의 즐거움은
동전을 놓고 직접 그걸 플레이하는 경험에 비하면 훨씬 못하죠. 플레이어의 행동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게임 상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을 플레이 공간의 새로운 영역으로 오타가 있네요. 행동은 플레이어를 플레이 공간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새로운 영역은 향후 행동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플레이어의 행동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모든 행동이 똑같은 효과만을 불러온다면 게임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더 이상 제약 체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매우 뻔한 결과도 있습니다. 플랫폼 게임을 하면서 다른 발판을 향해 점프를 시도한다면 게임의 상태는 흔히 생각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캐릭터는 새로운 발판에 서 있고 이전의 발판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교묘하면서 덜 직접적인 결과들이 더 많습니다. 슈팅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괴물을 쐈을 때 게임의 상태가 변화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슈팅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적을 맞힐 경우 피가 뿜어지는 것으로 장면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탄환이 적에게 명중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행동에 의한 결과가 더욱 오랜 시간 머물수록 특히 중요하며 간혹 그 선택의 중요성이 가시화되는데 수분 내지 수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하수도의 쥐떼를 상대하느라 로켓을 모두 낭비해서 쥐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데 사용할 여분이 없거나 주요 도로망을 너무 좁게 배치한 나머지 도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빠져버렸거나 주어진 모든 업그레이드 점수를 근접 공격에 투자했더니 적 화살에 고슴도치가 되는 등과 같이 결정에 의한 영향은 행동 지평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반드시 플레이어가 주어진 의도 지평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이와 같은 선택들이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의 가치는 목표와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어떤 행동이 플레이어를 게임의 위상 공간 내에 원하는 위치에 가깝게 이끌어주거나 멀리 떨어뜨려 놓는가? 가장 흥미로운 결정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사이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단 한 가지의 행동만이 절대적 우위인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두 발판 중에서 어느 쪽을 뛰어넘는 것이 흥미로울지 생각해 봅시다. 반면 발판으로 뛰어드는 거랑 가시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그 두 선택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은 별로 흥미롭지 않죠. 한 가지가 압도적이니까요. 동일 지평 내에서 여러 결과물 사이에서 갈등을 형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것이 다양한 시간대에 머물 수 있는 결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작은 보상과 크지만 불확실한 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플레이 공간은 다수의 상충되는 목표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목표의 충돌은 게임의 규칙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탐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일부 플레이어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들은 숨겨진 장소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게임을 공략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지평은 탐험의 흥미로운 기회와 승리를 이끄는 기회 사이의 선택을 제한하며, 이는 플레이어가 지닌 내적 제약 체계에 따라서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확실하지만 가치는 애매모호한 행동이 주어지는 지평도 있습니다. 각각의 행동은 명실히 구별 가능한 여러 결과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의 값어치는 플레이어가 성립한 기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게임의 선택지가 도덕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트롤리 문제처럼요. 5명을 살릴 것이냐, 1명을 살릴 것이냐 하는 등의. 여기서도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과 또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의 차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은 결국 선택지가 맞냐 적냐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상성입니다. 레이싱 게임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으로 차가 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오른쪽을 돌렸는데 갑자기 게임 오버가 돼요. 이때 플레이어의 행동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플레이어의 행동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임은 적어도 진부해질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흥미롭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플레이 공간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행동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목표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임 상태가 동등한 값어치를 지닌다면 플레이어는 어떤 방식으로 위상 공간을 통과하더라도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부의 상태가 다른 상태보다 가치가 있다면 플레이어가 이동의 자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그 구성 요소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향해 선회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어떤 행동이 이를 멀리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단서 없이는 결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까운 시간에 두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닭이 운 후에 해가 뜬다고 해서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듯이요. 즉, 연관성이 인과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경우 잘 구축된 플레이 공간에서는 연관성이 인과성을 띱니다. 단지 인과 연결을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엉뚱한 유출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플레이 궤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암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4가지 기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친숙성, 현실 혹은 타 게임에서 경험한 인과를 본 게임에 이해해 활용합니다. 플레이어가 가진 개념적인 배경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바닥을 밟을 수 있다. FPS 같은 경우는 적을 쏴 죽여야 한다. 유사성, 경험이 시간과 공간에서 밀접한 유사성을 띈다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테트리스에 한 줄이 맞춰지면 한 줄이 사라지죠. 3번째, 연속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일단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과 게임 내의 특정한 목표와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데 이르렀다면 이러한 연결은
목표가 남아있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그 게임 세계에 수류탄이 출현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하지만 수류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연결 역시 계속될 것이다. 던진 수류탄이 10초 후 폭발하면 인과적 연결은 비로소 끝을 맺게 된다. 설령 플레이어가 그 사이에 수십 가지의 다른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폭발은 본래의 수류탄을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계속 연결돼 있다. 네 번째, 반복성입니다. 단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반복되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성은 중요합니다. 좋은 플레이 공간은 중요한 선택지들을 지속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선택지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가 플레이어의 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상대적인 무게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선택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선 이제 다시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둘은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레이 공간에서 불확실성이 필요한 이유는 2절에서 설명한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플레이어 스스로 행동을 제한시키는 내적 제약을 점차 구축함에 따라 게임이 서서히 진부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행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플레이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 플레이어는 행동을 펼친 이후 나타나게 될 행동 지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 플레이어가 모든 플레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플레이어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레이어는 목표하는 지점으로 가는 정확한 하나의 경로를 알게 될 것이고 선택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숨겨진 정보, 무작위 선택, 실제 물리 요소, 운동신경, 그러니까 피지컬,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 등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소, 만족입니다. 가끔 엄청 어려운 게임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모든 궤적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지평만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좌절과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전개하는 모든 궤적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지평만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릴 경우 플레이어는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그 승리가 무작위의 선택이 아닌 플레이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일 경우 그 감동은 더합니다. 능숙한 플레이어는 향후 결과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설령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보상을 즉각적으로 내놓는다고 하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을 채집하는 개별적인 행동은 아주 미미한 양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플레이어는 이러한 것이 원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계속 재미를 얻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을 미숙하게 진행하는 것은 능숙한 플레이어의 그것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만족은 단순히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굳이 외적인 보상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승리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외적인 보상이 걸려있지 않아서 더욱 승리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심창맨은 이 얘기는 하지 말죠. 위의 5가지 요소, 선택, 다양성, 결과, 예상성, 불확실성과 달리 승리와 패배는 이러한 양식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선택지들은 게임이 플레이 공간 내에 있는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선택의 주된 축에 선택의 가지수가 자리한다면 선택에 의한 결과의 바람직함이 2번째 축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는 자유와 제약 사이의 갈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갈등으로서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X축과 Y축에 1번 선택지와 6번 만족을 배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분면 안에 어떤 플레이 공간들을 위치시키면서 그 플레이 공간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만족을 주는 게임인지,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어려운 게임인지, 적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만족스러운 게임인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이 플레이 공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만족과 좌절이 아니라 플레이 안에서 나타나는 플레이어의 만족과 좌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을 주는 플레이더라도 그 플레이 공간은 좋은 플레이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울류의 게임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게임들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체스에서 훨씬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대국을 벌이게 된다면 플레이어는 계속 흥미로운 범주의 움직임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선택이 플레이어를 불가피한 패배를 향한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함으로써 경험의 내용에 상관없이 큰 좌절감이 안겨질 것임에도 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요 삼각형 안에는 게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족을 준다면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난해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좌절을 줄 거면 선택지를 적당히 잘 적절한 수의 선택지를 주어라. 흥미로운. 만약에 만족을 주는 것이 좋은 플레이 공간의 조건이라면 왜 패배라는 개념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결과라는 3번째 요소 때문입니다. 모든 플레이의 결과가 만족을 주는 승리로 귀결된다면 플레이어의 선택은 결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좋고 어떤 결과가 나빠야만 플레이어의 행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제 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게임들은 승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흉내놀이의 플레이어는 승리와 패배에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의 완수가
만족을 불러오는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관성과 종결이 승리를 대신해서 플레이어의 행동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알아볼 것입니다. 가학적인 게임 디자인이 있습니다. 가학적인 게임이라는 용어는 더글라스 윌슨과 미구엘 시카르트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 플레이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게임을 일컫습니다. 간혹 이런 게임들은 가혹하리만큼 어려우며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거리와 불경평한 농락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것은 보통 반복적인 실패를 통한 연습을 수반합니다. 윌슨과 시카르트는 이러한 게임들이 만족과 좌절 사이에서 외줄타기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가학적인 게임은 플레이어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의 경계에 걸터 앉아서 노여움에 휩싸여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개를 펼쳐나갑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가학적인 게임 디자인이 플레이어 스스로의 개념적 배경에 극도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생각이 도전을 촉발시키는가? 가학적인 경험을 겪는 플레이어에는 좌절이 흥미로운 고차원적 해석적 플레이 공간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면 저차원에 계속되는 플레이마다 찾아오는 좌절은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접근법은 디어 에스더나 프로테우스 같은 경험주의적인 게임을 분석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게임에서는 도전 요소가 지극히 최소한으로밖에 제공되지 않으며 플레이의 진행은 거의 반드시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속적이고 공허한 플레이는 게임이 형성하는 플레이 공간에 의한 복잡성의 보완에 의해 상쇄됩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도전의 부재는 고차원 플레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약으로 자리 잡습니다. 해석적 플레이의 의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면서 성공을 갈망한다는 것과 목표지향적인 게임에서 성공이란 승리를 이끄는 그 어떤 움직임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6가지 탐구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로부터 익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구비하지 않더라도 플레이 공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플레이어는 이를 육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플레이가 기준보다 지나치게 어긋난다면 이에 맞춰 규칙을 바꾸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